안녕하십니까. 김영미입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동아시아 해상 실크로드의 출항지 닝보입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작년에 퇴임을 했는데요. 박물관 근무하던 시절에 2016년 신안선 발굴 40주년 기념 특별전 준비를 위한 자료조사차 닝보를 다녀왔었습니다. 닝보는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교역의 거점이자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닝보를 일부러 가는 사람은 드물지만 불교 신자로서 중국 4대 불교 성지의 하나인 관음 신앙의 중심지인 보타산으로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닝보를 거쳐서 가야 합니다. 오늘 강연 순서는 먼저 닝보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 그리고 해상교역 관련 유적, 고대 닝보항의 출입국 심사, 닝보를 통한 동아시아로 전해진 문화의 순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대표 항구 도시인 닝보는 항주만 출구의 남해안 그리고 동해와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닝보는 예로부터 수상교통의 거점지로서 발전해 왔고 현재 닝보는 인구가 약 600만 정도이며 중국의 절강성에서 항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닝보는 5대 19개 5월국이나 남송 시기의 수도였던 항주를 배후에 두고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에는 명주, 남송대에는 경원부, 원대에는 경원로, 명대 이후는 닝보로 시대별로 변했지만 해상교통 거점지로서의 중요성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효강과 봉화강이라는 두 개의 강이 합류를 하고 이 합류한 지점으로부터 용강으로 바뀌어서 항주만의 출구 부분으로 흘러나갑니다. 이 세 개 강의 합류 지점인 삼강구의 서쪽에 형성된 닝보의 시가지는 여효강을 통해서 남송 시기의 수도였던 항주와 이어지고 용강으로 내려가면 동해를 넘어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제국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리고 농업, 직물업, 요업 등 산업이 발달해서 국제무역항으로서 상응하는 위치 조건을 갖추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과의 정치적 교류가 빈번하여 이곳을 거쳐 수도인 장안으로 향했던 그것 이외에도 대형 무역선의 발착장이 되는 등 긴 시간 동안 동아시아 해상교역의 중국 쪽 최대 창구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현대 닝보 삼강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닝보의 해상교역 관련 유적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닝보의 해상교역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고려사관, 영풍고, 석판항이 있습니다. 먼저 고려사관을 살펴봅니다. 닝보 시내에 위치한 월호라는 당나라 때 건설된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이 월호는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호수 주변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송나라 때에는 호수를 중심으로 성곽이 둘러싸여져 있었고요. 성 안에는 명주 관청과 무역을 관장하는 시박사, 고려 사신과 상인들의 숙소인 고려사관,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들의 숙소인 파사관, 국제무역거래소, 각종 상가 등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려사관은
북송 시기 고려에서 온 사신들을 접대하는 숙소입니다. 명주가 고려 사신을 접대한 역사는 북송 희녕 7년 1074년부터입니다. 북송 정화 7년 1117년 명주 태수 누이가 휘종의 뜻을 받들어서 고려사를 설치하고 고려를 왕래하는 관련 업무를 맡았고 월호 동쪽 언덕에 국가급 영빈관인 고려사행관을 처음 지었습니다. 당시 송나라와 고려 양국 간의 사신 왕래는 상인들도 대거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온 수많은 화물을 저장할 곳과 쉴 곳이 필요했고 고려사관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다음은 영풍고 유적인데요. 영풍고 유적은 절강성 닝보에 있는 당송 시기의 자성 유적 안에 있습니다. 이 영풍고는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대형 창고로 해상 실크로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남송 시기에는 상평창이라고 불렸고요. 원때에는 영풍고라고 바뀌었습니다. 유적 발굴에서 출토된 대량의 그 송원 시기 무역 도자기는 전국 각지의 유명한 요장에서 생산된 당시 도자기 교역을 통한 그 해상 실크로드의 발전과 번영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또한 닝보가 중국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무역항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세기 경원로에서 신안선이 출항하기 위해서는 뒤에 소개를 하겠지만 시박사에서 먼저 공빙이라는 무역허가 공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임시로 무역품을 영풍고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영풍고 유적에서는 신안선의 도자기와 유사한 예가 많이 발굴이 되어서 신안선이 경원로, 지금의 닝보에서 출발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판항인데요. 송원 시기 닝보에서 제작된 대량의 회화 작품이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불화에 남겨진 그 명문에 보면 화가의 이름과 함께 닝보를 가리키는 명주, 경원부, 사명 등의 지명이 있고 차교, 석판항, 함당이라는 지명도 보입니다. 이 석판항은 닝보성 안에 동남측에 위치하며 함당가는 동북측에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닝보 불화는 모든 닝보 불화가 이러한 공방에서 제작됐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집단화된 직업 집단으로서의 화가 활동 형태는 북송 시기에도 확인이 되고 있고 송원 시기에 닝보에도 이것이 존재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대의 동아시아 사람들이 닝보를 왕래할 때 혹시 비자라든지 출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중세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외 교육은 주로 해상이나 승려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무역선에 몸을 싣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를 빈번히 왕래하면서 활동을 펼쳤는데요. 중국의 상인들은 일본 항구에 거점을 두고 중국에서 도자기와 동전을 가져다가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출항을 위해서는 시박사에서 무역허가서, 즉 공빙이라고 하는 문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이 시박사는 해상 출입국과 교역 활동을 관리하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행선지, 적재 물품, 선원 이름을 엄격하게 확인했습니다.
이런 제약과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송나라 해상들은 이 엄청난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대외 무역 업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공빙으로 천주 출신의 이충이라는 해상이 있는데, 이충이 숭년 4년 1105년 6월 일본으로 출항하기 전에 명주, 지금의 닝보입니다. 명주의 시박사에서 발급받은 공빙이 있습니다. 이충이 받은 무역 허가서, 곧 이충 공빙의 내용은 일본 문헌 조야 군사이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이충 공빙의 내용이 실려져 있는 일본 문헌 조야 군사이 다자이 후이코쿠 다이소 쇼카쿠지입니다. 우선 그러면 이충 공빙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공빙에는 이충의 행선지가 일본으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 일본 항해를 지휘하고 기타 국가를 거쳐 귀국할 때에는 명주 시박사에 세금을 납부하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그런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들러서 무역을 하고 돌아오는 일이 많았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신안선의 행선지가 물론 지금까지는 일본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류큐, 지금의 오키나와입니다. 류큐나 동남아시아 지역 등을 경유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빙 기록에 의하면 이충의 무역선에는 모두 68명이 승선했다고 합니다. 배를 통솔하는 강수를 비롯해서 초공, 임양, 잡사, 장권, 부령, 오제, 그리고 삼갑의 선원들, 즉 제1갑에 20명, 제2갑에 25명, 제3갑에 19명이 승선을 했습니다. 공빙에는 이충이 무역선에 선적한 화물의 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선박 물품은 상안, 코끼리의 눈입니다. 40필, 그리고 생견 10필, 백비단 20필, 자기완 200상자, 자기 접시 100상자 등입니다. 이충은 일본에서 거둔 대금으로 금이나 은을 사서 귀국했을 것입니다. 화물 내역과 함께 각종 선상용품의 명칭과 수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운행 도중 선박이 위험에 닥쳤을 때 사용하는 징 1개, 북 1개, 깃발 5개 같은 것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이충이 시박을 대행해서 해운관리 직권을 행사한다는 표시로 명주 시박에서 얻은 그 막대 1개와 도장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공빙이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 국경을 넘었다가 적발되면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무기를 가져오거나 여성, 첩자, 망명군인을 데려오는 행위를 불허했습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모든 무역품을 압류했습니다. 또한 공빙에는 도난 방지 도구와 무기의 수량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국 후에 엄밀한 조사를 통해서 이 물품들이 누락이 되거나 훼손되거나 소실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안선은 이충의 무역선과 마찬가지로 6월에 경원항, 닝보항을 출발했습니다. 신안선도 출항하기 전에 분명히 공빙을 받았을 테지만 아쉽게도 공빙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선박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유실되었을 것입니다. 공빙이 아마 발견되었다면 총책임자라든지 탑승자의 신분과 인원, 그리고 무역 상품의 목록과 규모, 그리고 최종 목적지, 화물주에 대한 그런 정보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닝보를 통해서 아시아에 전해진 물질 문화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선종불교와 닝보 불화입니다. 일본의 가마쿠라 시대에 선종 발전에 앞장섰던 에이사이, 도겐, 엔리 등은 닝보 근처 아유광산, 경산, 천태산 등지에서 수행을 하였고 귀국한 후에 일본의 선종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하였습니다. 영파와 그 서쪽에 위치한 항주에는 오산이 존재합니다. 이 송때에 정부가 설정한 최고의 격식을 갖춘 5개의 선사인데요. 항주에 있는 경산 만수사, 북산 영은사, 남산 정자사, 닝보에 있는 천동산 경덕사, 아유광산 광리사가 그것입니다. 일본에서 오산으로 가는 현관문은 바로 영파였습니다. 이 선을 구하러 간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이 영파로 향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영파는 성지였던 것입니다. 남송부터 원때까지 그려진 불교 회화가 일본의 사찰에서는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명문을 통해서 닝보에서 그려진 것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중국을 왕래했던 사람들에 의해 일본으로 유입되었고 14세기 전반에는 모본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무로마치 시대의 군다이칸 쇼초키에는 일부 닝보 화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불화에 남겨진 명문을 통해서 닝보의 중심지에서 제작된 것이 확실한 작품들도 확인이 됩니다. 명문에는 화가의 이름과 함께 명주, 경원부, 사명 등 닝보를 가리키는 지명과 함께 닝보의 작은 거리, 차교, 석판항, 함당 등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닝보 불화의 주제는 아미타 삼존, 시황도, 나한도, 불열반도 등 정토교와 밀접한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그 대표작으로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소장 불열반도를 소개합니다. 보대 위에 그 누워있는 석가와 그 죽음을 슬퍼하는 10대 제자를 배경으로 해서 7층, 7층의 보석이 그려져 있는 나무가 2그루가 그려져 있습니다. 원래 석가 열반지에 심겨져 있었던 사라 상수를 그렸어야 할 곳에 아미타 극락 정토에 난다고 하는 7층의 나무를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2월 15일 부처가 열반한 날에 연불결사 총회가 열린 연경사의 정토신앙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는 경원부, 차교, 석판항, 육신충필이라는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닝보가 경원부라고 불리게 된 것이 경원 원년 1195년입니다. 그래서 경원 원년 이후인 남송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닝보를 방문했던 일본의 배가 도착한 곳과 가까운 차교 석판항에 공방을 두었던 육신충이라는 불화 화가가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충은 서명에 있는 석판항에 공방을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원 안에 소속된 형태가 아닌, 사원 안에 소속된 그런 형태가 아닌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는 공방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군다이칸 소조키에는 닝보 화가의 이름이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화면에 그림을 걸어 장식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세의 신자가 불화 화면에 그려진 점이 굉장히 독특한 점인데, 이런 종류의 불화는 사찰 안에서 수행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신자들이 공양이나 예배를 위해 사적으로 필요로 했던
불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신자들이 필요로 했던 그런 종류의 불화는 직업 화가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대량 생산됨으로써 수요를 채웠던 것입니다. 한편 원중기 1323년 닝보에서 일본 하카타로 출항했던 신안선에서는 이 족자 또는 두루마기에 사용되는 하축 4점과 그리고 축두 6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족자와 두루마리는 그림 주위에 비단 또는 종이를 덧대고 위아래나 좌우에 나무 축을 부착하여 말아서 보관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위아래로 부착하는 나무를 각각 상축, 하축이라고 부릅니다. 신안선에서 발견된 하축은 둥근 나무 봉 형태이며 양쪽 끝을 축두로 장식을 합니다. 축두는 오목하게 파인 형태이고 하축의 둥근 봉 양쪽 끝은 또 볼록하게 솟은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서로 끼워 결구하게 됩니다. 분리되어 있지만 그 요철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고 서화 또한 교역의 대상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닝보 불화는 중국에는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일본에 전해져 온다는 사실은 이 닝보 불화가 일본인들이 선호하던 외래품이었거나 또는 중국을 왕래할 때 토산품으로 불화를 사서 돌아오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신안선에 보이는 차, 꽃, 향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송대의 닝보는 광저우, 취안저우와 더불어 중국 동남 지역의 주요한 국제 무역항으로 성장을 했고 원때인 1277년 해상무역 관계의 사무를 담당하는 관청인 시박사가 설치가 됩니다. 시박사를 통해서 중국의 다양한 상품이 해외로 수출이 되었고 일본 고려뿐만 아니라 서아시아, 아라비아 상인까지 내항을 했습니다. 동아시아와 닝보에서 사람이나 물자의 왕래가 한층 더 성행하였고 또 경전, 불상, 불화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불교 미술품, 도자기나 칠기, 그리고 차, 술, 장류 등 식문화에 걸친 생활 물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닝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원나라 때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떠나는 상선은 주로 닝보에서 출항을 했고요. 신안선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안선에서 발견된 목패에는 강사, 도호쿠사, 조자쿠안, 하코자키궁 등 주요한 화물주의 이름이 그 목패에 등장합니다. 이는 신안선의 목적지가 일본 하카타였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마쿠라 시대에 일본에서는 사찰이나 신사 건립, 확충을 위한 그 막부의 허가를 받아서 무역선을 파견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원나라 지치 3년 닝보를 출발했던 신안선에서는 차와 꽃과 향과 관련된 기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가마쿠라 시대에는 일본은 그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차를 마시고 향을 피우고 꽃을 완상하는 그런 문화는 선종 사찰, 가마쿠라 막부의 주요 인사, 그리고 상급 무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기물이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이 되었고 이러한 중국제 물건을 가라모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차와 꽃 그리고 향 문화를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일본의 우선 차를 들여다보면요. 일본의 해이안 시대에 중국에서 차 문화가 처음 전해집니다. 황실을 비롯한 귀족 사회에서 시작되어서 사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 선승들은 다래를 통해서 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가마쿠라 시대에는 차 문화가 사원에서 무가, 권문세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부의 우두머리인 호조 사다기가 설치한 가나자와 문고는 당시 다도 생활에 대한 강한 동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 마시기 문화가 무가 사회의 일상생활까지 깊이 침투한 것입니다. 당시에 사용된 찻잔이나 연회 자리의 장식물은 대부분 중국산이었습니다. 1320년, 1368년 작성된 가마쿠라에 위치한 엔가쿠사 부츠니츠암의 부츠니스안 코모스 모크로쿠는 당시 중국산 기물의 유행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서화, 불구용규를 비롯한 청자, 청백자, 흑유자기를 포함한 송대 차도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화선에서는 흑유다완, 잔받침, 주전자, 차합, 찬물을 담는 항아리, 찻잎을 가는 맷돌 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석재 맷돌은 신안선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찻잎을 곱게 갈아서 가루차로 만드는 맷돌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크기가 높이가 12cm 정도 되는 것으로 굉장히 작은 맷돌에 해당되는데요. 이 맷돌은 휴대용 맷돌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맷돌로 차를 갈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신분이 높은 그런 승려라든지 귀족이 승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집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맷돌이 그 일본의 남북구조 시대의 선종 사찰인 고지현 규코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옆면에는 그 정화 5년 1349년 명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신안선에서 발견된 신안선의 연대가 1323년이니까 연대가 별로 그닥 멀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연관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당시에 이 차 맷돌은 그 아주 귀해서 맷돌을 서로 그 승려들이나 그 귀족분들이 이 맷돌과 차를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맷돌은 사용할 수 있는 신분 계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신안선에 굉장히 신분이 높은 승려 혹은 귀족이 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에도시대 1603년에서 1868년입니다. 에도시대에 그려진 게코조코 에코토바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의 일부를 확대를 해보면 지금 한 남자가 맷돌에 차를 갈고 있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규코사에 있던 그 맷돌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손잡이까지 달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맷돌을 이렇게 돌려서 차를 갈고 있는데 그 맷돌 밑에 갈아진 녹차가 이렇게 녹차 가루가 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맷돌 옆에는
찻가루를 털기 위한 깃털, 그리고 주칠로 된, 그러니까 차를 다 갈고 나서 이 주칠합에다가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깃털과 그리고 주칠로 된 차합이 그 옆에 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풍로라든지 이런 차 도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안선에서는 이 일본에서 덴모쿠라고 불리는 이제 건효에서 제작된 흑유 다완이 60여 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일본의 선승이, 이 덴모쿠라는 그 명칭은 일본의 선승이 중국의 텐모산, 천목산입니다. 천목산을 유학을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그 자기가 사용하던 흑유 찻잔을 이제 가지고 왔고, 이때부터 덴모쿠라고 불렸습니다. 이 송나라 이후 이 말차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이 차 애호가 사이에서는 이 흑유 다완이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차는 거품을 이렇게 내는 찻가루를 격부를 해서 거품을 내게 되는데, 그 거품이 흰색이기 때문에 이 흑유 다완의 검은색과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아름답게 그 색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흑유 다완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건효는 현재 복건성, 푸전생의 남핑, 제냥구에 이제 위치를 하고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이 흑유 다완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일본에서 건효 흑유 다완이 국보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4점이나 될 정도로 그 일본에서는 크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향입니다. 향 문화인데요. 니혼쇼키를 보면 스이코 전왕 3년 595년에 향목이 이 아와지섬으로 떠내려왔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호류사에 헌납된 것으로 알려진 전단향이라든지 백단향, 그리고 침향은 지금까지 그 완전하게 보존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초기에 일본에서 이 향을 피우는 의례는 불당에 향을 바치는 그 공향을 목적으로 했는데요. 그 해이안 시대에 가면 왕실이나 황실이나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독자적인 향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가마쿠라 시대나 그 무로마치 시대에는 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해이안 시대 이후 이 향은 종교 이념에서 벗어나서 신미를 목적으로 하면서 향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궁정 귀족에 이어서 새로이 등장하는 그 무사계급은 희귀한 침향을 권력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희귀한 그 침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신분이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목 하나하나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또 그런 이제 애정을 쏟는 그런 귀하게 여겼고 침향 피우기를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당시의 무사들은 겉으로는 투는 이제 싸울 투자죠. 그래서 향의 이름을 맞추는 놀이를 경쟁적으로 하는 것, 이걸 이제 투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송대 투차라는 그런 단어도 있는데, 그 말차에 거품을 내는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을 경쟁하듯이 놀이를 했던 것을 이제 투차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투향이라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이 향에 대한 그 강한 심미적인 그런 그 취향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사들이 겉으로는 이제 이렇게 향의 일을 맞추는 이런 경쟁적인 놀이, 무사의 무사들의 그 행동과 이제 관련시킬 수 있는 그런 투향을 즐겼기도 했지만, 또 내적으로는 홀로 침향을 피우면서 깊이 음미하는 그런 상반되는 그런 모습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신안선에서는 향로를 비롯한 향도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사찰이나 신사의 강당에 놓이게 되는 그런 대형 향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휴대할 수 있는 작은 향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향 문화가 이제 사찰에서 개인의 어떤 취미 활동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도자기는 청자와 청백자로 만든 향로, 향병, 향합이 있고, 그리고 금속기는 그 향로를 비롯해서 향시, 향저, 향병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안선에서 인양된 그 향로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왼쪽은 절강성의 용천요에서 제작된 그 청자 삼족 향로입니다. 이것은 발이 3개가 달려 있고 원래 원형은 청동기에서 왔는데요. 역이라는 청동기의 형태를 모방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향로인데, 특히 송원 시기에 그 복고풍의 그 문화가 유행을 하면서 하상조 3대에 유행했던 그런 청동기를 원래 청동기는 아주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물들이었기 때문에 이 도자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이 도자기로 만들어서 그 청동기의 모습을 일반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제 펼쳐지면서 그 송원 시기에 도자기의 기형 보면은 이 그 청동기의 형태를 닮은 그런 형태의 도자기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오른쪽은 장시성의 경덕진요에서 제작된 청백자 소병인데요. 이 원대에는 향로, 향합, 향병 세트와 함께 향로 1개, 병 2개 이렇게 결합된 그 세트도 유행을 했습니다. 이런 그 유행을 반영하듯이 이 신안서 해저선에서도 세트로 장식할 만한 그런 작은 병들이 이제 다수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로, 향합, 향병 이 세트로 지금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진 왼쪽에 있는 그 향병인데, 그 병에 보면 향시, 그러니까 향을 뜨는 수저죠. 수저와 그 다음에 향젓가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트로 그 장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향시라든지 향저, 향병 이런 것들이 그 향도구들입니다. 이 향도구들은 북송 시대부터 이제 나타나지만 이 조합을 이루는 향도구는 남송 시대에 이미 이제 등장을 했다고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송대의 진경이라고 하는 진시향보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향을 피울 때 재를 다듬는 그 향숟가락과 향을 집을 때 사용했던 향젓가락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향젓가락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쇠줄로 이렇게 한 쌍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그 시안의 파먼스 법문사라고 하는 그 파먼스의 지궁에서도 그 이 향과 관련된 차와 관련된 그런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파먼스는 당나라 때의 유적이기 때문에 당나라 때 유행했던 그런 차문화라든지 또는 이 향문화를 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인데요. 그 파먼스에서도 이 쇠줄로 연결된 이 향 젓가락이 거의 유사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단지 파먼스의 것은 금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안선에서 발견되는 것은 황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꽃 문화입니다. 꽃으로 이제 장식을 하는 그런 문화가 이 동아시아에 크게 유행했는데, 일본의 그 꽃 문화는 6세기 불교의 전례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 초기에는 주로 불교 의식에 사용이 되었지만 10세기 이후부터는 꽃을 꽂아서 실내를 장식하는 다떼바나가 유행을 합니다. 이 가마쿠라 시대에는 귀족과 승려들이 모여서 꽃꽂이의 그 우열을 다투고 각자 갖고 온 화병을 늘어놓고 이 서로 감상하는 모임인 하나카이라는 그런 모임이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이때에 사용했던 기물들은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안선에서 보면 신안선 도자기 중에는 꽃병이 400여 점, 그리고 화분이 300여 점, 그리고 수반이 50여 점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에 이 신안선이 무사히 도착을 했다면은 이러한 용기들은 도호쿠사라든지 조자쿠암, 하코자키궁 등지에서 꽃을 공양할 때나 상류층에서 꽃을 완상할 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 꽃 완상이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았음은 당시 회화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남북조 시대 1336년에서 1392년 남북구조 시대는 신안선의 시대는 이제 가마쿠라 시대인데, 가마쿠라 시대에 바로 이어지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라는 것이 거의 계승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그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그 보키 에코토바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1351년 폐사되었습니다. 폐사된 그 혼간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혼간사의 3대 주지인 그 가쿠뇨라는 사람의 전기를 주제로 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8권에 보면 어린 시절 이 가쿠뇨가 방에서 공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 문 앞에 놓인 그 탁자에 보면 그 매화꽃을 꽂은 그 청자 화병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의 청자 화병은 그 왼쪽에 있는 용처녀 청자 화병, 이것은 신안선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그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신안선에 에서 발견됐던 이런 기물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꽃병 이외에, 화병 이외에 그 옆에는 향로가 있습니다. 청자 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촛대가 이렇게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구족이라고 해서 요 세 세트를 하나의 그 장식 세트로 여겨서 이렇게 탁자에 놓는 것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풍습입니다. 다음은 신안선에서 발견된 용천효 청자 화병인데요. 이 왼쪽에 이 두 작품은 사실 일본의 박물관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이와 유사한 것들이 국보급으로 매겨져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왼쪽 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김목병, 목이 길다고 해서 이제 그 붙여진 이름인데 청자 장경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중간중간에 죽절형의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병인데 굉장히 그 격조가 있고 우아한 그런 이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색 자체도 거의 우리가 이제 청자의 색깔을 되게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중국인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청자의 색은 천청이라고 하는 색깔입니다. 천청, 하늘 천자에다가 푸를 청자예요. 이 천청의 대표는 북송 그 후기 말에 그 희종 황제가 좋아했던 여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요 청자의 색깔이 천청인데 그 이제 북송이 망하고 남송으로 이제 북송 정부가 이제 그 항주로 내려와서 남송 정부를 세우고는 그 여요를 잊지 못해서 여요와 같은 것,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많이 애를 썼는데 그것이 이제 남송 관요입니다. 그 남송 관요도 지향하는 색은 천청색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남송 시기에부터 이 그 천청의 색깔을 이제 모방하는 그런 가마들이 이제 제법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용천효입니다. 용천효에서도 이 천청색의 청자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 정확하게 우리가 그 색을 판단할 수 없지만 실물을 보면 천청색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천청색에 조금 더 가깝게 찍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귀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어룡 장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귀를 사실 빼면 그 여관여의 이런 유사한 형태의 그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단은 여요 청자에서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작품이고 이 두 작품을 봤을 때에 굉장히 그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격조가 있는 그래서 황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 일본 사람들이 이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과 유사한 사실 이거보다 더 작품이 떨어지는 그런 작품인데도 중요문화재라든지 국보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 이 신안해저 문화재가 사실 이제 원래는 일본으로 갈렸다가 우연하게 이제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에서 빠진 것인데 침몰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것이 아닌데 불로소득인 셈이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그 행운을 가져다준 그런 그 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길주요인데요. 길주요에서 제작된 목이 굉장히 긴 형태의 작은 꽃병이에요. 이거는 정말 전 세계에서 그 몇 점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작품인데 몸 전체에 넝쿨 무늬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넝쿨 무늬가 채워져 있고 또 그 양쪽에는
창을 만들어서 꽃 모양의 창을 만들어서 한쪽에는 파도무늬 또 한쪽에는 해당화 가지를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굉장히 그 크기도 작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이제 병인데요. 이 길주요는 사실 북방에 이 길주요 넝굴무늬 병은 그 남송 시기의 것입니다. 남송 시기의 것. 그러니까 신안선에 있는 그 이제 청자 도자기 가운데에는 조금 앞에서 보셨던 이 두 작품도 마찬가지고 시기가 그 남송 시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남송 시기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이 도자기의 수준도 원 때보다는 남송 시기의 도자기의 수준이 더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남송 시기의 것이 그 당시에는 골동품으로 이제 의식하고 구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 남송 시기의 도자기들 또는 기물들이 신안선에서 제법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특이한 현상이 있고, 근데 이 길주요 같은 경우에는 그 북방에 그 자주요라고 있습니다. 민요의 대표적인 그런 계열의 그 가마인더에 그 이제 그 북송이 멸망하면서 그쪽에 많은 도공들이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이 길주 강서성의 이제 길주 그 요 근처에 자리를 잡고 그 자주요와 유사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 길주의 그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 기법을 백지흑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흰 바탕에 검은 그 안료로 그림을 그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주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길주요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것은 이것은 이제 작년 2016년도에 신안선 발굴 40주년 그 기념 특별전이 있었는데요. 신안선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 그거 전시가 있었는데 그때에 저희가 이제 일본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에서 이 한 점을 빌려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려청자 음각 쌍학무늬 베개입니다. 이 베개는 사실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형태는 이렇게 세워놨을 때 보면 여인의 허리처럼 이렇게 잘록한 그런 형태의 장방형이고 또 몸통에는 그 음각으로 된 그 쌍학 무늬가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베개 한쪽 그 측면에 지금 이렇게 세웠을 때 바닥면이죠. 그 바닥면에 원래 구멍이 있었어요. 양쪽에 원래 구멍이 있었는데 그 바닥면의 구멍을 오칠로 메꾸었어요. 메꾸고 또 그 위쪽에 해당되는 그 다른 측면은 이렇게 네모지게 잘라내서요. 그 안에다가 금속통을 넣어서 꽃을 꽂는 그런 화병으로 용도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 13세기 후반 또는 14세기 그 이후에 일본에서 고려청자 베개가 크게 유통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중국 도자기를 계속 수입해서 썼는데 그 취향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요. 원래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전반에는 복건 지역이라든지 이 밑에 지역에 그런 백자를 굉장히 선호해서 백자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예. 그런데 12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전반에 가면은 중국 도자기 가운데에 청자의 수입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청자 시대로 갑자기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부합하는 것이 이 14세기 전반에 침몰했던 신안선의 경우도 24,000여 점의 그 도자기 중에 용천여 청자가 14,000점, 거의 뭐 5분의 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청자를 굉장히 선호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일본 사람들은 그 중국 도자기를 포함한 이 카라모노, 당물이죠. 중국 문물이라는 뜻인데 그 카라모노를 굉장히 동경을 했습니다. 특히 14세기 전반 가마쿠라 막부의 중심지인 가마쿠라에서 이 카라모노 붐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카라모노는 중국에서 수입된 여러 기물들을 일컫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가마쿠라에 위치한 사찰 엔가쿠사가 있어요. 엔가쿠사. 이 엔가쿠사에서 부스니스 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요. 불일암, 원각사 불일암, 암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록한 재산 목록이 있어요. 그게 목록이 이제 그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불일암 공물 목록이라고 하고 일본어로 읽으면 부스니스 안 코모스 모크로쿠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1363년에 제작이 된 목록이에요. 그 당시에 이 카라모노의 유행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화기 부분에는 보면 청자 꽃병, 빨간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청자 화병, 그리고 고동 화병, 그러니까 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형태의 화병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목록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청자, 백자, 뭐 동기 또는 유리 뭐 이런 게 뭐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다 중국에서 들어온 이제 그 카라모노라는 거죠. 실제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은 가마쿠라 시대의 사찰인 쇼묘사라고 있는데 사찰에서 이제 소장되고 있는 이 용천여 청자 화병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신안선에서 발견된 그 대형 화병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예. 그래서 이 서로의 그 관계를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안선 이외에도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중국의 그런 큰 대형 선박이 닝보를 출발해서 일본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은 이것은 이제 신안선에서 인양된 고려 청자 7점인데요. 이 신안선의 고려 청자는 매병, 또 사자형 연적, 상감청자 완, 상감청자 잔탁 2점, 잔탁이 2점입니다. 그리고 뚜껑, 호의 뚜껑, 그 다음에 베개 등 모두 7점이에요. 이 시기를 봤을 때에 매병을 제외한 6점, 나머지 6점은 연대가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매병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이른 12세기까지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이걸 사갈 때는 어떤 골동품 같은 그런 이제 시기가 원때 1323년인 14세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것이 그 배에 실려져 있었기 때문에 골동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작품들은 부안 유천리하고 강진 사당리 이 가마터에서 이런 유사한 편들이 발견이 돼서 생산지를 추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들 이제 신안선에서 발견된 고려 청자는 14세기 고려 청자의 교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닝보를 비롯한 항주에서 유적에서 사실 이 고려 청자 편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청자가 12세기에 접어들면 이 기술 수준이 전성기에 이르기 때문에 최고점에 이르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도 청자로서 천하제일로 그 꼽을 정도였기 때문에 중국에까지 이 고려 청자가 선물로 혹은 사신을 통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그 14세기에 이 청자가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떻게 교류가 되고 또 어떻게 일본인의 손을 통해서 들어갔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한때는 이 고려 청자가 신안선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신안선이 그러면 고려를 들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희박한 그 증거 자료이고요. 왜냐하면 이때에 이 당시에 그 항주라든지 닝모의 일대에 고려 청자가 이미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고려 청자를 발견하는 것은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 상인들이 이제 사들여 간 거고요. 이거는 물론 그러니까 주문 제작한 그런 작품은 아니고 시장에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사들여 갔던 그런 기물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성격을 얘기를 할 때는 이것들은 이제 가라모노로서 그 당시에 용천청자와 함께 유입이 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에 그 일본의 그 다도의 성자인 센노리큐가 있습니다. 센노리큐가 이제 등장하면서 와비차를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 센노리큐는 이제 그 와비차를 마시는 그 다완이라든지 도구들이 굉장히 소박하고 또 수수한 뭘 이제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 그 중국의 화려한 그런 도자기보다는 이 조선이라든지 또는 일본에서 제작한 그런 물건들이 높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와비차 이전에 가라모노 전성기의 화기는 고동기 아니면 청자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왔던 그런 청자 위주였고, 아니면은 고동기, 청동으로 만든 그런 기물들이었는데, 이 동양도자 미술관에서 이제 소장하고 있는 이 고려 청자 베개는 이 가라모노의 전성기였던 그런 시기에 가라모노로서 유입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일본인들이 이것이 고려의 것인가 라고 알고 있었는지는 사실 약간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비슷한 청자이기 때문에, 용천 청자를 워낙 좋아해서 비슷한 청자였기 때문에 집었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해서 이 가라모노로 선택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일본 학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그 요즘 차를 마시거나 그래서 최근에 이 도자기를 쓰는 예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자기의 가장 큰 결점은 깨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진 도자기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깨져서 너무 정말 버리기도 아깝고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도자기를 그러면 붙여보자. 근데 이제
본드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본드를 붙이면 사람이 이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깨진 도자기를 붙이는 것을 일본어로 킨츠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 킨츠기가 굉장히 유행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멀쩡한 완벽한 깨지지 않은 그릇에도 이 킨츠기의 문양을 그려서 그 파는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 킨츠기를 하는 방법은 먼저 이 악교로 이제 그 깨진 부분을 붙이고 그 위를 칠 혹은 이제 금으로 메꾸어서 이제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한 한 몇 달 정도 건조를 시킨 후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는 이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 킨츠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네, 그게 굉장히 저도 의문이었었는데, 자, 이것은 일본의 아주 중요한 그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동경 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바코우항이라는 그 이름으로 알려진 청자완이에요. 이 우아한 곡선미라든지 또는 그 무한한 그런 깊이가 느껴지는 유색과 유면을 가진 그 용천에서 만들어진 이 청자인데요. 이것은 그 남송 시기에 만들어진 12세기 남송 시기에 만들어진 용천 청자완입니다. 이것이 이 완이 또 이제 특별히 갑자기 유명해지게 된 것은 저부에 금이 간 것을 그 머금고 있는 그 6개의 꺽쇠를 봐주십시오. 꺽쇠 때문입니다. 이 꺽쇠 모양이 이 마치 메뚜기가 달려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읽으면 마황반인데요. 마황은 이제 그 메뚜기를 말하고, 그리고 일본어로는 바코우항이라고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바코우항완이라고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이 에도 시대에 이토 도가이에 져서 바코우항 사오키에 의하면은 원래 이 청자완은 다이라노 시게모리라는 그 사람의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게모리가 그 당시 이제 송나라 때죠. 시게모리는 이제 1138년에서 1179년 사이에 생존했던 인물로, 그 당시 송나라의 유광산은 현재 닝보의 그 아유광산이죠. 유광산에 있는 사찰에 황금을 희사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일본은 금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황금을 희사를 했었는데, 그때의 그 주지였던 불희선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다완을 사례로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무로마치 막부 8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사 재위 기간은 1449년에서 1473년입니다. 요시마사가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었는데, 사연을 알 수가 없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 저부에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끼던 것이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그 완을 하나 구해와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들고 이제 그 중국에 갔던가 봅니다. 그 같은 종류의 다완과 바꾸기 위해서 중국에 이제 보냈지만, 당시는 이미 명나라 때입니다. 명나라 때에 이 용천 청자는 더 이상 이런 명기가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원래 가져갔던 다완에다가 이 꺽쇠를 박아서 반송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꺽쇠 방법은 중국 스타일인 거죠. 중국에서 그릇이 깨졌을 때에 보수하는 그런 방법.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송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 박호황은 기형이나 그 유색으로 볼 때에 그 12세기 말경에서 13세기 사이에 절강성 용천요에서 구운 청자왈입니다. 용천요의 역사를 볼 때에 이 용천요의 전성기는 바로 남송시기입니다. 남송시기.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남송시기의 용천청자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신안선에 남송시기의 용천청자를 구입해서 적재했던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일 것입니다. 실제로 용천청자의 그 유색을 보면은 남송 시기의 유색이 가장 아름답고 또 기형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세기 박호황의 이제 이 제작된 시기는 12세기 말경에서 13세기 사이라고 보아지는데 이때의 용천청자의 그 부드러운 기형 그리고 산뜻한 옥색빛 그리고 약간은 불투명한 느낌을 주는 옷과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특징을 그 이후에는 못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원때 이후로 가면 유색이 녹색이 좀 진해지고 또 이런 남송 시기에 그 유색으로 승부를 걸던 그런 용천청자가 원때에 가면은 대량 생산을 위해서 이제 문양을 막 찍어내는 그런 기법이 발달하다 보니까 유색을 중시하지 않고 문양을 더 중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5세기에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이제 바꾸고 싶어 했던 그런 용천요 청자는 이미 송때의 그런 정교함을 잃어버렸고 이제 볼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6세기에 가면 용천청자의 맥도 끊기게 되고 해서 이 남송시기의 아름다운 용천청자는 더 이상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호황은 이제 깨진 부분을 꺽쇠 모양의 철심으로 박아서 연결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외관상으로 봐도 이렇게 아름답지가 못하죠. 그래서 아름답지 못하다고 느낀 그런 일본인들이 이제 금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금과 칠을 이용해서 도자기를 이제 수리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거를 이제 흔히 우리가 킨츠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역사가 닝보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이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상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오늘 이제 이 동아시아의 해상 교역, 실크로드의 출발항, 닝보의 역사와 주변국 사람들이 서로 이제 교류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의 내용들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사람이 만들어낸 교류의 역사입니다. 이 닝보는 사실 시대별로 도시 이름이 다양하게 바뀌었지만 이 해상교통의 거점지로서 또 해상교통의 출발항으로서의 이 중요성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북송 시기부터 무역을 관장하는 시박사가 설치되고 출입하는 선박들은 또 무역 허가서 즉 공비를 발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해상 교역과 관련된 유적으로 우리가 고려사관, 영풍고, 석판항 등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 고려사관은 이제 우리 고려 사신들이 이제 왕래하면서 거기에 물품이라든지 또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그 유적이었고요. 영풍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박, 대형 선박이 이제 출고를 할 때에 이제 그 무역품을 잠시 보관하는 그런 대형 창고였었습니다. 그리고 석판항 같은 경우에는 이 불화를 제작했던 그런 이제 그 공장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그 지역이었고, 실제로 일본에서 발견된 그런 불화에 등장하는 그런 지명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닝보에서 동아시아로 전해진 그런 고급스러운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이제 전해졌는데, 선종 불교와 또 불화, 또 차와 꽃, 그리고 향 문화가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긴쓰기의 효시였던 박호황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이 중국 열풍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었는데,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그 한류의 유행과 유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주로 닝보와 신안선의 목적지였던 그런 일본과의 교역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고요. 왜냐하면 일본에 현존하는 그런 기록물과 고고 발굴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도 편하게 이렇게 강연 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고려와 관련된 저도 이제 그 닝보 박물관이나 닝보를 갔을 때에 고려와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전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고려와의 관계를 집중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 고려의 시대를 이제 전공하는 선생님들은 이쪽 방면을 좀 계속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이제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사항이 들어왔는데요. 닝보 유적 중에 일본과 무역 활동 유적은 다양한데 고려 조선과의 무역 활동 유적은 발견된 것이 부족한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닝보를 가보니까 그 일본 그 영파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일본과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과 관련된 자료는 그 박물관에서 별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쉬웠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일본 학자들은 자기네 그 남겨져 있는 그 문헌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많이 연구를 했던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일본에서는 영파를 주제로 해서 특별전도 열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영파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이제 이상향의 이제 도시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신안선의 향유물 그 신안선의
향유물. 신화선에서는 사실 그 향목이 그 자단목이라는 향이 그 발견이 됐는데요. 사실 그 자단목은 그 아름들이 굉장히 큰 뭐 폭이 이 둘레가 굉장히 뭐 큰 지름이 30-40cm 이상 되는 그런 향목에서부터 이제 또는 잘게 이게 썰어진 네모형으로 썰어진 이런 향목이 있었는데 사실 큰 그 향목은 가구라든지 그런 목재 그런 원료로 이제 쓰기 위해서 수입한 것 같고요. 작은 네모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향은 향료로 사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중국의 향이 발견된 것이 사실 탑기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은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 그게 지금 현재 그 어디에 있는지 사실 그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관련 전공자분들이 더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향이 어떤 루트를 통해 닝보에 수입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했는데요. 네, 이 사실 향은 그 베트남이라든지 이쪽 인도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나죠. 그래서 먼저 이게 닝보에 바로 왔다기보다는 이게 중국의 남쪽 복건 지역에 천주라고 있습니다. 취안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자단목도 마찬가지고 그런 향료가 먼저 동남아에서 이제 그 천주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선박에 싣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닝보항에서 출발한 것이 이 신안선의 노선입니다. 예. 닝보항이 현재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이거는 현대 그 무역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좀 정보가 많지는 않은데요. 네. 닝보는 집산된 상품을 모아 떠나는 출항지로서만 역할을 했나요? 해외로 나간 닝보 특산 다완이나 도자기 다른 특산물은 있었는지요? 닝보의 그 특산물은 이제 사실 신안선의 그 불화를 제외한 신안선에 실려 있었던 것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 중국의 각지, 전국 그 북방 지역, 남방 지역 각 지역에서 이런 특산물들이 닝보에 모입니다. 예,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운하를 통해서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싣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 이런 닝보의 특별한 특산물은 다완이나 도자기는 이제 생산되는 것은 없고요. 그 근처에 조금 더 이제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월주요가 있고 용천요가 있고 그 요가 이제 가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 지역의 도자기들은 이제 이 닝보에 도착해서 그 수출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면은 제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